지금 엔자임을 하나의 촉매라고 보았을 때 그 생화학적 촉매로서 엔자임이 우리 그 체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반응을 내게 하는지 그 반응 속도론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섹션이 아마 3죠. 여기서 하는 것이 계속 지금 반응 촉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촉매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시되 생화학적 촉매로서의 그 엔자임이기 때문에 우리 생체 반응에서 엔자임들이 어떤 식으로 촉매 활성을 지니는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총장님이 탄소 중립해서 열심히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데 기후 변화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양한 탄소의 리소스가 들어오는데 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계속 리사이클링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져가자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탄소 중립이죠. 인풋 대비 아웃풋을 이제 우리가 줄이자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랬을 때 이 화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요즘 떠오르는 좀 이슈가 Sustainable Chemistry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 말로 해석하자면 계속 지속 가능한 화학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더 쉽게는 우리가 예전부터 그린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왔던 개념들이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탄소 배출이 계속 나오는 반응이라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죠. 이게 탄소 배출이 나옴으로써 온실가스가 나오고 우리 지구에 이제 좋지 못한 영향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 대신에 탄소 배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반응으로 이것을 대체했을 때 그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화학이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분야가 이 반응 촉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응을 하더라도 이제 그 어떤 특정 촉매를 넣어 주었을 때, 예를 들어 탄소의 배출을 줄인다거나 혹은 어떤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거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촉매의 어떤 응용성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Sustainable Chemistry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화학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화학 저널도 클래시컬한 예전 부터 쭉 이어져 오던 저널들이 있지만, 신생 저널로 막 이렇게 그 당시에 이 토픽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저널이 있는데, 한때 막 나노 테크놀로지 해서 이제 화학 쪽에서 많은 나노 기술 관련된 저널들이 탄생을 했는데, 요즘은 Sustainable Chemistry라고 하는 분야에 대한 저널들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화학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널들도 앞에 자신들의 이제 주요 이 토픽과 저널 스코프를 다룰 때 Sustainable Chemistry라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분야가 반응 촉매가 되겠고요. 이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공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촉매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입니다. 우리가 불균일 촉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불균일 촉매의 경우에는 촉매가 들어가 있는 물질상과 반응이 진행되는 물질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불균일 촉매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용액상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거기에 고체상의 어떤 촉매를 넣어서 반응을 한다든지, 혹은 기체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고체상 촉매를 넣어서 특정 기체상 반응을 우리가 이렇게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 불균일 촉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배기가스가 나올 때 거기에 백금 계열의 촉매 필터를 우리가 넣어서 예를 들면 산화질소, 산화황 이런 삭스 혹은 녹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불균일 촉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공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사이언티픽하게 중요한 것은 균일상 촉매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일상 촉매는 촉매가 들어가 있는 물질상과 그 반응이 진행되는 물질상이 동일한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엔자임 우리 생화학적인 촉매도 대표적인 이 균일상 촉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지금 균일상 촉매는 어떻게 보면은 요 엔자임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촉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촉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질에 대한 선택성도 생체 촉매의 이 엔자임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효율도 굉장히 좋고 또 반응의 셧다운, 그러니까 스위치 온 오프의 그 과정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반응 촉매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생화학적 요 엔자임을 항상 보고 있고요. 엔자임의 저런 구조를 실제 아티피셜한 촉매로 만들어내는데 디자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아서 요 효소를 모방해서 현재 요 반응 촉매를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러한 그 효소, 엔자임이 그냥 단순히 그냥 생화학의 어떤 한 챕터의 하나로 나중에 시험 공부도 하려면 힘들겠네 그런 좀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화학을 그래도 기반으로 어떤 그 산업체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도 아마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계속 이제 당분간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럴 때 촉매라는 것이 또 중요한 분야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요 바이올로지컬 엔자임이 가장 우수한 모델 시스템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좀 재미있는 어떤 그 또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네. 뭐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챕터 7장이고요. 반응 속도론과 조절이고 여기서의 반응 속도론은 이제 촉매 반응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생화학적 그 반응 속도론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화학부터 해서 뭐 다양한 뭐 무기화학, 물리화학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반응 속도를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1차 반응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반응물이 있을 때 이 분자가 그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바뀌어서 프로덕트를 내는 경우 우리가 1차 반응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반응 속도 나타낼 때 가장 손쉽게는 시간에 따른 A라는 반응물이 이렇게 줄어들어가는 비율로 이렇게 나타내죠. 시간 변화에 따른 A가 줄어드는 비율.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반응 속도가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른 A의 감소 비율 혹은 이 비율은 시간 변화에 따른 프로덕트의 증가 비율과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덕트는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양수라서 앞에 마이너스는 붙이지 않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시간 텀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우리가 속도 상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속도 상수 K에다가 반응물의 농도, 이 반응물 A의 몰 농도죠.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1차 반응,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2차 반응 혹은 2분자 반응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그 2분자 반응은 똑같은 A라는 예를 들어 물질이 있을 때 이 분자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프로덕트로 바뀌는 경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 1차 반응의 경우에는 방사능 붕괴 반응, 디케이가 된다. 이제 뭐 이런 그 과정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붕괴되면서 이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는데 2차 반응은 예를 들면 A라는 물질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A라는 분자와 서로 충돌을 해야만 반응이 진행될 때 이런 경우 우리가 2분자 반응 혹은 A에 대한 2차 반응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속도 상수를 표현할 때 속도 상수를 두고 이 분자의 농도에 이 앞에 이승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의 그 일종의 분자도라고 하는 몰리큘러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혹은 A와 B라는 분자가 서로 충돌해서 두 개의 반응물이 나타나면 A, B의 농도의 곱으로 그리고 반응 속도 이렇게 속도 상수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그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엔자임의 반응 속도를 어떻게 우리가 좀 모델화해서 이것의 그 좀 파라미터를 우리가 좀 가져와 보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상수가 1차 반응과 2차 반응이 이렇게 단위가 조금 달라진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이분자 반응이라 할지라도 특정 기질이 그러니까 특정 반응물이 농도 차이가 굉장히 크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이 거의 없고 B는 굉장히 과량으로 많이 있다. 그러면 결국 이 반응을 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A라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B는 과량으로 충분히 많아서 A의 농도에 의해서만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유사 1차 반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라겠고요. 반응 속도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때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면서 우리 여기서 간략하게 엔자임의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엔자임의 그 기질과의 반응 속도를 얘기할 때 앞에서 본 이러한 형식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E는 엔자임 효소를 뜻하고요. S는 substrate 기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엔자임과 기질이 만나서 우리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기질이 엔자임에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자임 기질 복합체 ES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 반응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역반응으로 다시 가서 기질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져 버리면 이 지금 이렇게 원래의 그 반응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고 기질이 프로덕트로 변화가 되면 변화된 프로덕트가 떨어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E 플러스 P로 다시 반응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처음에 기질이 결합하는 그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를 K1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역반응 다시 떨어지는 것 K의 인버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도 상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ES 복합체에서 프로덕트가 이제 형성이 된 후에 떨어져 나오는 것 K2의 속도 상수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엔자임의 촉매 반응이 진행이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평형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고요. 이걸 기억해 두고 우리가 계속 속도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반응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의 생성량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플러팅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흔히 초기 기질 농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 생성량이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 초기 기질량이 S1으로 좀 작은 양의 기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게 시간에 따라 서서히 발생해서 프로덕트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기질의 양이 초기 기질의 양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빨리 반응이 일어나서 프로덕트가 좀 더 빨리 형성이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이때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많이 높여줘도 결국은 기질과 프로덕트 사이에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요 평형은 항상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형 이상으로 프로덕트가 생성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덕트의 양은 이 평형에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의 생성량이 아니라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로도 이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V0라고 하면 초기 반응 속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초기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이 원점을 지나는 이 직선 1차 함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개별 기질 농도에 따른 이 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 농도가 낮을 때 S1에 해당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적선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된다 하는 것이고, 기질 농도가 초기 기질 농도가 점차 많아질수록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높아지죠. 그럼에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하는 걸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velocity라는 V 반응 속도로 표현을 하고, 요 값이 그러니까 지금 요 기울기죠. 요 값이 여기에 지금 y축에 플러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질 농도에 따른 요 초기 반응 속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서, 기질 농도가 낮을 때는 초기 반응 속도가 상당히 낮게 나오고, 기질 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이 엔자임이 수행할 수 있는 최고 반응 속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맥시멈 벨로시티에 도달하면 이 엔자임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속도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반응 속도도 세츄레이션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방법,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의 생성량, 혹은 기질 농도, 초기 기질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그런 지금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그 기질에 대한 엔자임의 반응 속도 곡선으로 다양한 그 엔자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시간에 따른 프로덕트의 생성량이지만, 우리가 엔자임을 공부할 때 기질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이와 같은 그래프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기질 농도 변화에 따른 반응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계속 이러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질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이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 엔자임만의 독특한 최고 반응 속도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 마이켈리스 멘튼 모델이라고 하는 엔자임 반응 속도론을 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러한 모델은 우리가 이제 그 정류 상태 분사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켈리스 멘튼 모델은 엔자임의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요. 실제 엔자임의 반응 속도는 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엔자임들의 반응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이걸 바탕으로 조금씩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내용은 정류 상태에 대한 분사법을 바탕으로 나타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서 많이 이거 배우실 거라고, 혹은 반응 속도론에서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류 상태 분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반응이 초기 단계가 아니라 또 끝날 때가 아니라 반응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간 과정에서는 이 중간체의 농도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모델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모델을 본다면, 수도꼭지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여기에 어떤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에 또 수도꼭지가 있어서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면, 여기서 물이 내려오는 속도, 여기서 물이 빠지는 속도, 이 비율에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이 수조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 일정하게 이렇게 조절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 정류상태 근사법은 이때 이 중간체에 해당하는 이 수조의 물의 양이 반응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그런 가정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엔자임에 대한 평형식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엔자임과 기질이 결합을 해서 ES 복합체라는 중간체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이 중간체로부터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과정, 이 두 과정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고, 이 두 과정을 여기 있는 이 수도꼭지를 우리가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자면 중간체인 ES 복합체가 형성되는 건 이 K1만을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K1이라는 속도 함수가 바로 여기서 처음에 이 수조로 들어오는 이 수도꼭지의 이 물의 이 플럭스 흐름이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 속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ES 복합체가 분해되는 것은 이것이 원래의 기질로 돌아가면서 분해가 되든 혹은 프로덕트로 가면서 분해가 되든 둘 다 ES 복합체, 이 중간체의 양이 감소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K 인버스 1과 K2가 둘 다 합쳐서 이 중간체의 양을 감소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수도꼭지가 요 K 인버스 1과 K2가 합쳐진 그러한 지금 요 수도의 요 지금 플럭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여기 들어가는 물의 양과 나오는 물의 양이 동일하다. 그 반응의 한참 중간에는 이것이 동일하다라는 가정이 정류 상태 분사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요 지금 시간에 따른 뭐 프로덕트와 이런 물질들의 어떤 그 농도 곡선을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 있는데요. 기질은 초기 요 농도 S0부터 해서 기질은 계속 소모되기 때문에 감소할 것이다 볼 수 있고, 프로덕트는 계속 형성되기 때문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기질과 프로덕트는 평형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형 이상으로 프로덕트가 더 많이 형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형에 도달하면 기질은 더 이상 소모되지 않고 프로덕트도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평형의 비율이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여기 보면 ES 복합체의 양은 처음에 반응 초기에는 당연히 0으로 없었을 텐데 기질이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늘어나다가 이제 프로덕트가 또 생겨서 K2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간체에 해당하는 ES 복합체의 양이 일정하게 가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 정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때의 그 반응 속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류 상태 근사법을 바탕으로 나온 이러한 속도식은 반응 초기 혹은 반응이 완전히 종료될 때, 그러한 때는 요 중간체 그 레벨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맞지가 않고요. 한참 반응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적절한 좋은 지금 그 모델을 제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류 상태 근사법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 ES 복합체가 형성되는 반응 속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 K1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을 통해서만 이것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K1의 속도 함수에 앞에 있는 이 반응물의 농도를 곱하면 되겠죠. K1의 엔자임의 농도, 기질의 농도의 곱, 이것이 바로 여기 ES 복합체, 이 중간체의 형성 속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여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ES 복합체가 분해되는 속도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분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반응 속도를 합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역반응으로 가는 경우 K 인버스 1의 ES 복합체 여기 형성되어 있는 이 물질의 이것이 이제 지금 역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응물로 생각하면 이것의 농도를 이거에 곱해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프로덕트가 형성되는 것도 ES 복합체의 농도에 K2를 곱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요 반응 속도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우리가 생각하면 K 인버스 1 플러스 K2 그리고 전체의 ES 복합체의 농도, 그렇게 되면 요 중간체의 분해 속도가 여기 이렇게 양쪽에 나타난다. 그래서 형성 속도와 분해 속도를 각각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류 상태 근사법을 가지고 보자면 결국 형성 속도와 분해 속도가 동일하다라는 가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진행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32페이지 관련된 내용으로 쭉 보시고 있고요. 중간체인 ES 복합체가 형성되는 속도와 분해되는 속도는 동일하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퀄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요. K1 형성 속도 K1의 엔자임의 기질, 그리고 분해 속도는 K 인버스 플러스 K2의 ES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항을 해서 요 엔자임의 농도들에 해당하는 것만 한쪽으로 몰고 반응 속도 상수들만 한쪽으로 몰면 이렇게 이제 이항하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때 K1 반응 속도분의 K 인버스 1 플러스 K2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상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형성되는 요 반응 속도 상수들의 비율을 우리는 이렇게 그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라고 하는 요 상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대문자 K에 요 마이켈리스에 해당하는 m을 써서 KM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특정 엔자임들이 있을 때 요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는 그 엔자임만의 고유한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엔자임들이 자신만의 그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를 갖게 되고요. 그 마이켈리스 컨스탄트의 값이 크기가 얼마나 크고 작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엔자임의 활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 상수 대신 KM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ES 복합체의 농도를 두고 요거 이렇게 이항하면 KM분의 엔자임의 농도, 기질의 농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엔자임의 농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엔자임의 농도는 지금 이렇게 유리되어 있는 엔자임, 다시 말하면 혼자 있는, 기질에 결합하지 않은 혼자 있는 엔자임의 농도가 되기 때문에 토탈 엔자임의 농도 빼기 ES 복합체의 농도가 바로 이 유리 엔자임의 농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토탈 엔자임은 요 혼자 있는 프리 엔자임과 ES 복합체를 합한 것이 토탈 엔자임이 되기 때문에 토탈에서 ES 복합체의 농도를 빼면 유리되어 있는 혼자 있는 엔자임의 농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이 부분에 이 항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ES 복합체의 농도와 이게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다시 이 식을 다시 ES 복합체에 대해서 풀이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탈 엔자임의 농도 대비 이런 비율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엔자임이 있을 때 전체 엔자임 대비 ES 복합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기질 농도에 따라서 KM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항목이 1보다 작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것이 0. 몇이냐에 따라서 토탈 엔자임 대비 ES 복합체의 지금 비율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는 게 프로덕트가 얼마의 속도로 생성이 되느냐 하는 그거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야지 이 엔자임이 지금 프로덕트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지 엔자임의 반응 속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의 형성 속도는 요 K2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K2 곱하기 요 앞에 있는 ES 복합체의 농도가 돼야지 이것이 프로덕트가 형성되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K2 곱하기 ES 복합체가 되겠고요. 여기서 ES 복합체를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형성을 시켰기 때문에 이 값을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ES 복합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엔자임이 반응을 진행할 때 특정 엔자임이 기질과 결합해서 얼마만큼의 농도의 엔자임이 ES 복합체로 있는지 우리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 복합체의 농도를 우리가 제거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 ES 복합체의 농도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K2의 토탈 엔자임의 농도를 곱한 이 항목을 우리가 보자면 ES 복합체가 점점점 양이 증가해서 최고로 갈 수 있는 그 양이 바로 토탈 엔자임의 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항목은 다시 말하자면 이 엔자임이 반응 속도를 낼 수 있는 최고 반응 속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K2에다가 이 ES 복합체의 농도를 곱하는데 이것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양이 토탈 엔자임의 양이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 이 엔자임이 낼 수 있는 최고 반응 속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값의 V 맥시멈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항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효소의 반응 속도는 최고 그 효소가 낼 수 있는 최고 반응 속도 대비 얼마의 비율로 지금 현재 반응 속도가 나오느냐 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비율이 바로 여기 있는 이러한 항목으로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마이켈리스-멘튼 이퀘이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Km 값은 우리가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이켈리스-멘튼 이퀘이션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류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엔자임이 한참 반응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지금 중간체의 농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그때 그 엔자임이 낼 수 있는 반응 속도가 최고 반응 속도 대비 몇 퍼센트 정도로 지금 현재 반응 속도가 나오고 있느냐 그거를 표현하는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 기질의 농도가 얼마가 되고 그 엔자임의 고유한 Km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엔자임이 낼 수 있는 반응 속도가 맥시멈 반응 속도의 최고에 거의 도달할 수도 있고 거의 초창기에 지금 막 시작하는 반응 속도일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달라진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마이켈리스-멘튼 모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혹은 마이켈리스-멘튼 식이라고 합니다. 이 식은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물질의 그 효소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식이고 실제 우리가 여러 약물을 넣고 특정 엔자임 타겟이 되는 엔자임의 그 약효를 우리가 계산할 때도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식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 마이켈리스-멘튼 식의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Km 값을 생각할 때 기질 농도와 비교해서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질 농도가 그 특정 엔자임이 있을 때 그 엔자임의 Km 값보다 기질 농도가 훨씬 더 낮다. 다시 말하면 기질이 매우 작은 농도로 있다라고 한다면 Km 대비 이 기질의 농도를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분모는 기질 농도를 무시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그 기질의 농도에 대한 1차 반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Km 값보다 기질의 농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 이 항목에서 분모에서 Km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을 무시하면 요 S분의 S가 돼서 이 부분이 1로 가기 때문에 1이 되면은 요 반응 속도가 최고 반응 속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질 농도가 많이 높아지면 이때는 그 엔자임이 낼 수 있는 최고 반응 속도로 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앞에서 우리가 유사 1차 반응이라는 얘기 했는데 기질 농도가 매우 낮을 때는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고려할 필요 없이 그 기질 농도만이 그 효소의 반응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유사 1차 반응으로 이렇게 가고 기질 농도가 매우 높을 때는 최고 반응 속도로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와 Km 값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Km이 이제 S가 되기 때문에 이 약분이 되면 2분의 V 맥시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값이 같아지게 되면 그때의 반응 속도가 이 엔자임 최고 반응 속도의 50%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간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이 이 Km 값이 이 마이켈리스 컨스탄트가 그 엔자임만의 고유한 상수라고 했는데 저 Km 값을 알면 이 엔자임의 요 지금 50%가 되는 반응 속도가 지금 진행되는 기질의 농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기질 농도에 대한 반응 속도 곡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이 마이켈리스 멘튼 모델의 그 반응 속도가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최고 반응 속도가 있으면 그것의 2분의 1, 50%에 해당하는 그때의 반응 속도를 이렇게 플러팅을 요걸 해가지고 그때의 기질 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때 기질 농도가 바로 Km 값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켈리스 컨스탄트는 항상 요 최고 반응 속도의 50%를 낼 수 있는 그 기질의 농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켈리스 멘튼 모델에서 표현하는 기질의 농도에 대한 반응 속도는 이와 같이 요 하이퍼볼릭한 커브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요 정류 상태 근사법을 바탕으로 한 엔자임의 마이켈리스 멘튼 모형을 여러분들이 잘 그 속도론에 대한 모형을 보시면 되겠고 Km은 중요한 반응 속도의 척도가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엔자임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검색할 때 전부 그 엔자임에 대한 마이켈리스 컨스탄트가 보통 같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 지금 척도가 된다 하는 것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우리 교재에서는 임상적 통찰 해석 132, 133페이지에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알코올 디하이드로저네이스와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저네이스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KM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것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한다. 여기 우리 맥주, 와인 이렇게 막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술 한잔 할 때 똑같은 양을 마셔도 어떤 친구는 막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막 술 한 짝을 마셔도 혈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멀쩡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취했는데 별로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친구들끼리 보통 얘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이 있고 얘는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코올 분해 효소로서 생각할 수 있는 1차적인 효소가 여기 있는 알코올 디하이드로저네이즈, 알코올 탈수소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내로 알코올이 특히 에탄올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산화시키는 대표적인 엔자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탄올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이것이 산화를 시키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산화를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우리 체내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러한 엔자임이 이 산화 과정을 매개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이 알데하이드를 처리하는 다음번 효소가 있는데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데하이드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같이 얘기를 했듯이 반응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응성이 높은 만큼 일종의 독성이 있고요. 우리 체내에서 일종의 그런 엘러지 반응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는 혹은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반응을 이렇게 그러니까 유도해낼 수 있는 일종의 좀 독성이 조금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막 숙취가 나오고 머리 아프고 힘든 게 아직 다 분해되지 않은 알데하이드 때문이다 하는 것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체내에는 이 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추가적으로 산화시키기 위한 효소가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저네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효소가 있다. 아이소 엔자임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효소가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포의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에 존재하는 이러한 탈수소 효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탈수소 효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두 가지가 위치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이 특성이 다른데 이때 보면은 요 마이케리스 컨스탄트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사이토돌릭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저네이즈는 마이케리스 컨스탄트 값이 높은 값이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것은 낮은 Km 값을 갖는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마이케리스 컨스탄트가 표현하는 것, 우리가 반응 속도론적인 측면에서 약 전체 반응 속도의 한 50%에 해당하는 그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요 이제 Km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높으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기질에 대한 엔자임의 결합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서 다시 공부를 할 텐데 이게 Km 값이 높으면 기질에 대한 결합력이 낮은 것이라서 이게 기질이 농도가 높아져야만 엔자임이 그제서야 활성이 돼서 뭔가를 반응을 진행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Km 값이 낮으면 낮은 기질 농도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낮은 알데하이드 농도에서부터 활성이 진행이 돼서 반응을 내게 하는 것은 이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폼이 되겠고요. 사이토솔에 있는 것은 기질의 농도가 높아져야만 그제서야 이제 이것이 반응을 내게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혈중 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작용을 하고 낮을 때는 이것이 먼저 작용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사람에 따라서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있는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저네이즈 엔자임의 발현 비율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의 비율이 그러니까 그 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 또 많은 이 효소를 지금 발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이 엔자임의 그 활성도 차이에 따라서 술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서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 좀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이 엔자임의 발현이 상대적으로 좀 작기 때문에 낮은 농도의 알데하이드는 잘 처리를 못해서 그것이 이제 인플라메이션 그를 야기해서 우리 이렇게 얼굴이 빨개진다 볼 수가 있고 혈중 알데하이드 농도가 높아졌을 때야 비로소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가 활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반응을 내게 해서 알데하이드를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133페이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이켈리스 멘튼 이퀘이션을 표현하는 또 다른 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것이 이제 더블 레시프로컬 플롯이라고 해서 이중 역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마이켈리스 멘튼 모델을 표현하려면 앞서서 본 것처럼 기질 농도에 대한 반응 속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응 속도 최고 반응 속도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50%의 반응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양변을 양쪽을 동시에 역수로 취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좌항이 여기 반응 속도 분의 1 우변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질 농도 대비 그때 얻어지는 반응 속도로 해서 이것을 플러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기질 농도의 역수를 우리가 x 값이라고 하고 반응 속도의 역수를 y 값이라고 하면 이 y 값이 x에 대한 1차 함수로 나타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 반응 속도분의 km은 전부 다 그 엔자임에서의 상수가 되고 최고 반응 속도분의 1도 그 특정 엔자임에서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변수가 기질 농도와 속도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질 농도의 역수, 반응 속도의 역수로 플러팅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1차 함수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때 이 1차 함수를 우리가 피팅해서 얻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의 그러니까 슬로우이죠. 기울기는 최고 반응 속도분의 km 값이 되고 이때 y절편은 반응 속도의 역수 값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때 x절편은 마이너스 km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피팅을 해서 여기 x절편, y절편 기울기를 얻게 되면 우리가 그 엔자임에 대한 마이클리스 컨스탄트와 최고 반응 속도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런 법을 더블 이중 역수 함수 혹은 라인 위버 버크 플롯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러한 과정 간략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고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